4억에도 안 팔린대.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 집은 있는데 나갈 수가 없어. 형님, 이 맛에 삽니다. 좋아 보이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양평에 7억을 들여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은퇴 후의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8억에 팔고 마당 있는 집에서 조용히 늙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은 4억에 내놓아도 1년 넘게 팔리지 않습니다. 그 사이 우리가 팔았던 서울 아파트는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집은 있는데 나갈 수 없고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습니다. 평생 꿈꾼 전원주택이 왜 60대 부부의 감옥이 되었는지 오늘 그 시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영수입니다. 아내 이름은 오정희입니다. 저와 아내는 예순이 되던 해에 나란히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젊을 때는 은퇴만 하면 모든 것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좋아하는 음식을 천천히 먹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내면 그것이 행복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 부부의 노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이상하게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아도 다시 거실이었고 거실에 앉으면 또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쉬는 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쉬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낮잠이 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조금 앉아 있으면 졸렸고 점심을 먹고 나면 또 누웠습니다. 아내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별것 아닌 이야기도 잘하던 사람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가끔 사소한 일로 다투었습니다. 반찬이 짜다,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 창문을 왜 열어두었느냐, 그런 작은 말들이 이상하게 크게 번졌습니다. 싸움이 끝나면 화보다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같은 시기에 퇴직한 동료 강태호에게서 사진 몇 장이 왔습니다. 그는 양평읍 도곡리에 전원주택을 짓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집은 근사했습니다. 잔디가 깔린 마당, 데크 위에 의자, 낮은 펜스, 그리고 텃밭에 빨갛게 익은 고추가 보였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형님, 이 맛에 삽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아내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보이네. 며칠 뒤 강태호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주말에 한번 내려오세요. 바람도 쐴 겸 놀러 오세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얼굴이나 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아침 차를 몰고 서울을 빠져나가는데 가슴이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회색 빌딩이 줄어들고 도로 옆으로 논과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창문을 조금 내리더니 말했습니다. 공기 냄새가 다르네. 양평읍 도곡리에 들어서니 길도 생각보다 정리되어 있었고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강태호의 집은 사진보다 더 그럴듯했습니다. 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고 데크에는 의자가 놓여 있었고 주차장 바닥도 반듯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장갑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상추 한번 뜯어보세요. 그날 점심상에는 텃밭에서 뜯은 상추와 고추가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아내는 상추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웃었습니다. 이 상추 완전 유기농이네.
저는 고기를 굽다 말고 물었습니다. 근데 너 여기 내려오는데 얼마 들었냐? 강태호는 현실적인 금액을 바로 말했습니다. 도곡리라 땅값이 꽤 들었고 건축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땅값만 거의 2억 5천만 원, 건물만 3억 가까이, 거기에 조경, 인입공사, 대문, 데크까지 합치면 6억에서 7억은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돈보다 풍경이 먼저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여보,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될까? 양평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마당 이야기, 텃밭 이야기, 공기 이야기, 강태호 부부가 좋아 보였다는 이야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양평읍 도곡리 토지, 전원주택 단지, 양평 전원주택 매물 같은 검색어를 넣고 사진을 넘겼습니다. 사진 속 집들은 모두 좋아 보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단순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 아파트를 팔면 8억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이면 양평에 땅을 사고 집을 지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 남은 삶을 바꾸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계산이 우리 노후 전체를 흔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양평에 다녀온 뒤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가끔 베란다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너무 답답해. 저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는 편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편의점이 가까웠고 병원도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눈에는 편리함보다 답답함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결국 2011년 여름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양평에 내려가서 살자. 결정이 내려지자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가벼웠지만 통장은 무거워졌습니다. 부동산을 보기 시작하자 전원주택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양평읍 주변 중개업소를 여러 군데 돌았습니다. 어떤 땅은 남양이라며 자랑했지만 경사가 심했고 어떤 곳은 평평했지만 진입로가 좁았습니다. 저는 전망과 마당을 먼저 봤습니다. 아내는 마트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병원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중개인은 늘 비슷한 말로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양평역에서 차로 10분이에요. 생활권입니다. 그 말이 그때는 참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차로 10분이면 생활권이라는 말이 모든 불안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도곡리 단지 안에서 대지 조성이 끝난 125평 땅을 선택했습니다. 계약금이 빠져나가는 날, 통장이 크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평당 가격을 계산하니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이제 우리 노후가 달라질 거다. 계약 후 저는 일부러 비 오는 날을 골라 다시 양평 땅에 내려갔습니다. 땅 위에 서서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봤습니다. 한쪽은 괜찮아 보였지만 경계 쪽에는 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배수는 누가 잡습니까? 그는 단지 조성 때 기본 배수는 해두었고 집을 지을 때 배수 계획으로 마무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안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그 다음은 설계였습니다. 소개받은 건축사 사무소와 계약하고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도면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흔드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첫 미팅에서 저는 통창을 고집했습니다. 거실은 탁 트이게 하고 싶습니다. 마당이 한눈에 보이면 데크도 꼭 넣어주세요. 아내는 달랐습니다. 창이 크면 춥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무릎 아프면 2층은 어떻게 해요?
1층에서 생활할 수 있게 방이랑 화장실을 꼭 넣어야 해요. 건축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창을 크게 하면 창호 비용이 올라가고 단열에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2층을 넓히면 계단과 구조 비용이 붙고 데크와 외부 마감도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계속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번 짓는 집인데 제대로 해야죠. 그 말은 아내를 설득했고 동시에 우리 돈을 조금씩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도면을 고칠 때마다 비용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통창, 데크, 창호, 단열, 계단, 수납 공간, 1층 방과 욕실 하나하나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합치면 부담이 되었습니다. 계단 폭과 높이를 놓고도 다뒀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고 저는 수납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1층에 작은 방과 욕실을 넣고 2층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쪽으로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가 나오기까지 미팅만 여러 번이었습니다. 인허가 단계에 들어가니 이번에는 행정 절차가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군청에서는 배수 계획을 다시 내라고 했고 진입로 관련 서류도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올 때마다 일정이 뒤로 밀렸습니다. 아내는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내려가야 해? 저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되돌아가면 아무것도 못해. 사실 그 말은 아내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미 돈이 들어갔고 마음도 돌아가기 어려웠습니다. 돈이 크게 움직인 것은 서울 아파트를 팔 때였습니다. 2021년 말 매도 계약서를 쓰고 잔금일에 빈 거실에 섰습니다. 벽지에 작은 얼룩, 창밖 단지 풍경, 오래된 현관문 소리까지 그날따라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랐고 우리가 일하러 나가고 돌아오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을 팔고 있었습니다. 잔금이 들어오자마자 중개보수와 이사 비용이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돈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곳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통장에 남은 숫자를 보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계획대로야. 괜찮아. 시공이 시작되자 숨은 비용이 하나씩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건축비는 처음에 3억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전기와 통신인입, 상하수도, 정화조, 펜스, 대문, 주차장, 포장, 잔디, 조경, 가전, 가구, 취득세와 등기 비용까지 계속 붙었습니다. 현장에서 누군가 이 정도는 해야죠라고 말할 때마다 돈이 더 나갔습니다. 밤마다 엑셀을 열어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총액이 올라갈 때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다. 하지만 전원주택에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마다 새 비용이 나타났습니다. 토지와 건축, 부대공사와 세금까지 합치니 총액은 어느새 7억 가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봄 준공 승인이 나고 우리는 드디어 입주했습니다. 이사 트럭이 빠져나가고 마당에 둘만 남았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 자재 냄새가 나는 거실, 아직 덜 정리된 마당, 통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꿈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팔기 어려운 노후의 짐을 끌어안았다는 것을. 양평집에 살기 시작하자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은 공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창문을 열면 흙냄새와 풀냄새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자동차 소리와 먼지 냄새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곳에서는 멀리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소리는 아내는 아침마다 커튼을 걷고 통창 너머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잔디 위를 천천히 지나가면 그 모습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잠옷바람으로 데크에 나가 물 호스를 잡았습니다. 잔디에 물을 주면
얇은 물안개가 올라왔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까지 씻기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아침을 먹고 나면 갈 곳이 없어 다시 소파였습니다. 그런데 양평에서는 아침을 먹고 나면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전날 심어둔 상추가 고개를 들었는지 고추 모종이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는 일이 하루의 첫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따라가서 흙을 밟아봤습니다. 딱딱한 바닥이 아니라 조금 꺼지면서도 받쳐주는 흙이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오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돈을 많이 썼지만 그 돈이 건강과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점심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고추를 따서 씻고 마트에서 사온 고기만 구우면 끝이었습니다. 아내는 상추를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상추는 안 사도 되겠다.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그때는 그 말마저 풍요롭게 들렸습니다. 가끔 7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땅값, 건축비, 조경, 데크, 가전, 가구, 세금까지 합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흙 묻은 손으로 웃고 있으면 그 숫자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많이 들었지만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면 된 거야. 그게 전원생활의 무서운 점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돈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내는 사진을 자주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텃밭에서 자라는 상추, 데크 위에 찻잔, 잔디 위에 앉은 우리 모습. 그런 사진을 친구들 단체방에 올리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부럽다. 너희는 은퇴 제대로 했네. 완전 성공한 노후다. 그 말들이 아내를 다시 밝게 만들었습니다. 은퇴 후 말수가 줄었던 사람이 다시 사람들에게 자기 하루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사실 그 칭찬이 달았습니다. 그러는 나이가 들고 일을 그만두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집은 우리에게 다시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듣게 해주었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질수록 집은 더 좋아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왔고 밤에는 선풍기만 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데크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서울에서는 저녁이 오면 괜히 허전했는데 여기서는 하루를 잘 마무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마당이 조용해지면 저는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친구 부부를 초대한 날에는 그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친구는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감탄했습니다. 야, 너희 진짜 잘 산다. 이게 은퇴지.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괜히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 역도 가깝고 마트도 차로 금방이야. 병원도 멀지 않아. 생활권이 생각보다 괜찮아. 사실 누가 그렇게까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집이 좋다는 말을 들을수록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초여름에 처음 받은 고지서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통신요금이 겁먹었던 것만큼 나오지 않자 저는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봐라, 우리가 너무 걱정했지. 하지만 그 안심에는 아직은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단서를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봄과 여름의 전원주택은 사람을 쉽게 속입니다. 공기는 맑고 마당은 예쁘고 사람들은 부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난방비도 겨울도 눈길도 병원까지의 거리도 잠시 잊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아직 생활을 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행복이었습니다. 전원주택의 진짜 얼굴은 꽃이 피는 계절이 아니라 추위가 내려오고 몸이 아프고 차를 몰기 힘들어지는 날에 나타난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행복이 처음으로 흔들린 것은 2022년 초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창가 쪽에서 찬 기운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름에는 그토록 멋있어 보이던 통창이 겨울이 되자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릎 담요를 끌어당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창 쪽이 좀 춥지 않아? 저는 괜찮은 척 웃었습니다. 시골이라 서울보다 조금 더 추운가 보지.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불안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자 불안은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23도로 맞춰도 집은 오래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은 잠깐 데워졌다가 금방 식었고 통창 앞은 늘 서늘했습니다. 복층 위쪽으로는 따뜻한 공기가 먼저 올라가고 정작 우리가 앉아있는 아래쪽은 미지근했습니다. 등유를 30만 원 넘게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름도 안 되어 탱크가 거의 비었습니다. 저는 다시 등유를 주문하면서 처음으로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돈 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겨울은 시작인데 앞으로 더 추워지면 어떻게 버틸까? 매년 이렇게 넣어야 한다면, 매달 이렇게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집 안에서 절약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보일러 온도를 20도로 낮추고 두꺼운 양말을 신고 내복 위에 조끼를 입었습니다. 거실에는 무릎 담요가 항상 놓였고 침대에는 전기장판을 깔았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도 하나 더 샀습니다. 보일러를 아끼면 될 줄 알았는데 줄인 만큼 다른 전기요금이 올라갔습니다. 난방비를 피하려다 전기요금이 따라붙은 것입니다. 고지서를 보는 순간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끼려다 더 나가네. 서울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내도 여러 비용이 한꺼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에서는 모든 비용이 직접 날아왔습니다. 등유, 전기, 수리, 점검, 한 줄 한 줄이 제가 선택한 집에 대한 청구서 같았습니다. 견디다 못해 보일러 기사를 불렀습니다. 기사는 거실을 둘러보고 큰 창과 높은 천장을 한 번씩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구조는 열이 위로 많이 올라갑니다. 창이 크면 빠지는 열도 많고요.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연료를 더 먹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습니까? 기사는 두꺼운 커튼을 달고 틈새를 막으라고 했지만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감수. 그 단어가 마음을 눌렀습니다. 이소대, 우리는 집을 산 줄 알았는데 사실은 불편까지 함께 산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웠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변하자 아내가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영화 같다. 와,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문을 여는 순간 그 아름다움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당도, 진입로도, 차도 모두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차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츠를 신고 밖으로 나가 삽을 들었습니다. 눈을 밀어내는데 손끝은 금세 얼고 허리는 당기고 숨은 턱까지 찼습니다. 그냥 운동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몸은 이미 경고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약도 사 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나갈 수 없으니 모든 계획이 멈췄습니다. 서울에서는
냉장고가 비어도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냉장고가 비면 불안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와 계란 몇 개를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여기 갇힌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난방비 고지서보다 더 무겁게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넓은 마당은 낮에는 여유였지만 어두워지면 낯선 공간이 되었습니다. 바람소리가 창을 두드릴 때마다 아내는 현관문이 잠겼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보고도 또 봤습니다. 저는 괜찮아. 눈은 금방 녹아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말은 아내보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원주택의 겨울은 풍경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생활은 생각보다 차갑고 비싸고 쉽게 사람을 고립시킨다는 것을 눈이 그친 다음 날 아침, 멀리서 보면 아름다웠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반짝임은 위험이었습니다. 길 전체가 얇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닥부터 살폈습니다. 가이타겐 저담이 쉬마가 심하는요. 전날 치워둔 눈이.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진짜 조심해.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걸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우체통만 보고 올게. 그 짧은 길이 문제였습니다. 현관에서 우체통까지 몇 걸음 되지도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였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평평한 복도를 지나면 끝났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당도 주차장도 진입로도 전부 우리가 직접 감당해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내의 발끝이 옆으로 밀렸습니다. 짧은 소리가 들렸고 다음 순간 몸이 그대로 꺾였습니다. 넘어지는 장면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오래 남았습니다. 손목이 먼저 바닥을 짚었고 무릎이 얼음 위에 부딪혔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만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어디가 아파? 아내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말했습니다. 발목이 이상해. 울지도 못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크면 사람은 울 힘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발목은 금세 부어올랐고 손목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집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는 넓은 마당이 여유였고 조용한 길이 낭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이 생기자 그 모든 것이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까지는 차로 30분이면 된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을 태우고 빙판길을 빠져나가는 30분은 전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속도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었습니다. 차가 조금만 흔들려도 아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는 마음과 미끄러지면 더 큰 일이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저를 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차하고 아내를 내리고 접수하고 기다리는 모든 과정이 전쟁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골절은 아니었지만 발목인대 손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보호대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초기에 잘 고정하고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발목은 오래 갑니다. 한두 달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제 귀에는 병원 왕복, 치료 예약, 운전, 대기시간, 추가 비용으로 들렸습니다. 전원 생활은 건강해지려고 선택한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병원이 우리 하루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왔는데 하루가 반쯤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고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려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리듬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대신 병원 예약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날씨보다 도로 상태를 먼저 봤고 산책보다 주차 가능 여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걷는 것이 불편해졌고 저는 집안일을 더 맡으려 했지만 서툴렀습니다. 국을 끓이다 넘치고 설거지를 하다 접시를 깨고 빨래를 널다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사소한 실수들이 쌓일수록 집안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넓은 집은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두 사람의 피로가 울리는 빈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다며 여기 오면.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사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더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양평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 말이 끝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거실은 더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예민했어. 하이브쿡으로. 저는 그 말에 더 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탓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둘 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나이 든 몸으로 이 집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병원이 멀고 길이 미끄러운 이곳에서 정말 안전하게 늙을 수 있을지, 그 불안이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전원주택의 위험은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불편함은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되고 병원비가 되고 부부 사이에 침묵이 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식탁 위에 종이 2장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병원 영수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난방비 고지서였습니다. 종이는 달랐지만 제 눈에는 같은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는 우리 몸이 보내는 청구서였고 전원주택에 온 지 2년쯤 지나자 이상하게도 좋은 것들은 익숙해졌고 불편한 것들만 또렷해졌습니다. 봄에는 여전히 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마당이 예뻤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풍경만 보고 살 수 없었습니다. 생활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고 그 반복 속에서 겨울은 점점 더 무서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번 넘어졌던 아내는 현관 밖으로 나갈 때마다 바닥부터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지려고 이곳에 왔는데 이제는 더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양평역에서 차로 10분이라는 말이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그 말은 가까운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차로 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장을 보려면 차를 타야 했고 약을 사려면 차를 타야 했고 은행에 가도 병원에 가도 차가 필요했습니다. 비가 오면 길이 불안했고 눈이 오면 아예 나갈 생각부터 접어야 했습니다. 밤운전은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2024년 봄, 또 한 번의 겨울을 보내고 나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서울 가면 안 될까?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먼저 말하면 제 선택이 실패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 입을 열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한참 후에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시에서 살아야겠어. 그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이 집은 제가 밀어붙인 결정이었고 이제 그 결정을 되돌리려면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마음 먹는다고 쉽게 팔리는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울로 돌아가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양평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히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벽에는 우리 집과 비슷한 전원주택 사진들이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 깨끗한 데크, 반듯한 주차장, 큰 창이 있는 거실, 사진만 보면 모두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에는 집을 보러 온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먼저 저를 겁나게 했습니다. 중개사는 우리 집 주소와 토지 면적, 건평, 준공 연도, 난방 방식, 주차 공간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사진이 중요합니다. 다시 찍어야 해요. 마당이 넓어 보이고 집이 밝아 보여야 문의가 들어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을 팔기 위해 집을 다시 꾸몄습니다. 통창을 닫고 데크 의자를 가지런히 놓고 잔디를 정리했습니다. 주차장 바닥도 쓸고 현관 앞 화분까지 다시 놓았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처럼 집을 예쁘게 만들었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설렘이었고 지금은 탈출 준비였습니다. 중개사는 광고 문구를 써주었습니다. 생활권 좋음, 양평역 차량 10분, 단열 신경 쓴 주택, 주차장, 포장, 완료, 조경 완비. 문장만 보면 틀린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안에는 진짜 생활이 없었습니다. 겨울마다 등유가 빠르게 줄어드는 소리도 없었고 통창 앞에서 발목이 시려오던 밤도 없었습니다. 눈 온 다음 날 빙판길에서 아내가 넘어졌던 기억도 없었고 병원까지 가는 30분이 얼마나 길고 무서웠는지도 없었습니다. 광고는 집의 겉모습만 팔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불안은 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7억으로 내놓자고 했습니다. 땅값, 건축비, 인입공사, 조경, 데크, 가전, 가구, 취득세와 등기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그 정도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7억은 욕심이 아니라 원가였습니다. 최소한 들인 돈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7억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전원주택은 원가대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제가 얼마를 썼는지는 시장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내가 흘린 돈과 후회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매물이 올라간 뒤 저는 매일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조회수는 조금씩 올라갔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장한 사람은 있었지만 보러 오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중개사는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6억으로 낮췄습니다. 화면에 뜬 6억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자존심도 함께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1억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제 선택이 한 단계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주변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단지를 돌면 곳곳에 매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만 나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출구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예쁜 집은 많았지만 사려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전원주택은 내가 예쁘게 지었다고 잘 팔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는 7억짜리 인생의 결정이었지만 시장에서는 그저 수많은 매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2025년이 되자 저는 더 이상 언젠가는 팔리겠지라는 말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보러 올 것이고 우리 집의 가치를 알아봐 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팔리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주문에 가까웠습니다. 6억으로 낮춘 뒤에도 문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매물 앱에는
조회수가 조금씩 올라갔고,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 지나갔고,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에게는 평생의 결정이었던 집이 시장에서는 잠깐 구경하고 넘기는 사진 몇 장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팔리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6억에 팔아도 이미 손해였습니다. 게다가 서울로 돌아가려면 다시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익숙한 동네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도시는 그동안 더 비싸져 있었고, 우리가 가진 집은 점점 더 싸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개사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5억대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4억대가 아니면 문의가 잘 안 들어옵니다. 4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7억을 들여 지은 집을 4억에 내놓아야 한다는 말은 단순히 3억을 잃는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계산이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원가라는 말도, 좋은 자재를 썼다는 말도, 단열에 신경 썼다는 말도, 마당을 정성껏 꾸몄다는 말도, 시장 앞에서는 큰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그때 왜 그렇게 급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 안에는 원망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우리 둘이 함께 피하고 싶었던 진실도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억지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심함이 우리 등을 밀었고, 은퇴 후에도 잘 살고 싶다는 욕심이 우리 발을 재촉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전원 생활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8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팔면 충분할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보지 않으려고 피하던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8억에 팔았던 서울 아파트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15억 가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다른 평형을 본 것은 아닐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아파트는 올라 있었고, 우리가 들어온 전원주택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한때는 그 공기가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마당도, 데크도, 통창도, 제가 고집했던 모든 것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입 밖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에 쌓여있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집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노후를 한 번에 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라는 안전한 배를 팔고 팔리지 않는 땅 위에 제 자존심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결국 4억대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중개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문의는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팔린다고 장담은 못합니다. 4억은 탈출구가 아니라 더 깊은 인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며칠 뒤 실제로 손님 한 팀이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집 안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아내는 거실 쿠션을 다시 맞추고 저는 통창을 닦았습니다. 데크 의자도 반듯하게 놓고 싱크대 배수구까지 청소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집을 팔기 전에 집에게 마지막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손님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였습니다. 집을 둘러보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겨울에 난방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눈 오면 길은 괜찮나요? 병원은 차로 몇 분 걸리나요? 저는 예전처럼 대답했습니다. 양평역까지 차로 10분 정도고 생활권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말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로 10분이라는 말은 늙으면 멀다는 뜻이라고, 눈 오는 날에는 그 10분도, 병원까지 30분은 건강할 때의 거리이지 다친 사람을 태웠을 때의 거리가 아니라고. 부부는 집을 다 둘러본 뒤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예쁘네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정에서 이미 답을 읽었습니다. 며칠 뒤 중개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손님이 3억 5천이면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저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7억을 들인 집이 3억 5천,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가격이 낮아서가 아니라 제가 그 손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팔고 싶었지만 그렇게 팔아버리면 제 노후의 실패가 숫자로 확정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집에 남았습니다. 팔고 싶지만 팔 수 없고, 버티고 싶지만 버틸수록 더 무너지는 집. 그때부터 양평 전원주택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 우리를 양평으로 초대했던 강태호에게 전화를 걸 뻔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그의 이름을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좋다고 했잖아. 겨울도 괜찮다며, 병원도 멀지 않다며,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 집을 산 것은 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제 손을 잡고 도장을 찍게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서울 아파트를 억지로 팔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러움에 흔들린 것도 저였고, 계산보다 풍경을 믿은 것도 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물 앱을 열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강태호에게는 전화를 못하면서 팔리지 않는 우리 집 화면은 또 보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4억대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가끔 올라갔고 저장 숫자도 아주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의는 없었습니다. 숫자가 하나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들떴다가 문의가 0인 것을 확인하면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집을 팔려고 올려둔 앱이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을 갉아먹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2016년이 되자 저는 매물 앱을 자주 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열면 하루가 망가졌습니다. 아침에 한 번 보고, 점심에 한 번 보고, 저녁에 또 보면 그날의 기분은 전부 그 숫자에 끌려갔습니다. 중개사는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네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도 네 하고 끊었습니다. 중개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살 사람이 없는 시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낮추는 일은 제 마음을 또 한 번 찢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서울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못 간다는 말은 너무 잔인했고, 갈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 같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마음으로는 이미 떠났지만 팔려야 나갈 수 있는데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난방비도 아니고 수리비도 아니었습니다. 정체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렸습니다. 집값이 오를 기미도 없고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우리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과 체력만 줄었습니다. 빠르게 무너지는 것은 차라리 충격이라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 조금씩 가라앉는 삶은
끝이 보이지 않아서 더 괴로웠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도 점점 잦아졌습니다. 큰 병이 아니어도 나이가 들면 약이 늘어납니다. 혈압약, 위장약, 관절약, 물리치료, 예약. 아내는 발목을 다친 뒤로도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했고, 저는 허리가 자주 아파 물리치료를 끊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병원비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였습니다. 차로 30분, 40분이라고 말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루가 통째로 잘려나갔습니다. 예약 시간을 맞추려면 아침부터 준비해야 했고, 차를 몰고 나가 주차를 하고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약을 타고 돌아오면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운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차가 자유였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차는 자유가 아니라 목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길을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져 보였고, 커브길에선 어깨가 먼저 굳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도로가 검게 젖어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았고, 눈이 오면 아예 나갈 생각을 접었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맞은편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제가 브레이크를 한 박자 늦게 밟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제가 늙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에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내가 운전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차 없이 장을 볼 수 있을까? 약은 누가 타다 줄까? 아내가 갑자기 아프면 병원까지 어떻게 가지? 밤에 가슴이 답답해지면 119가 제때 올 수 있을까? 서울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편의점이 있었고, 동네 병원도 걸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차가 멈추면 생활도 멈췄습니다.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마당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텃밭에 나가 상추를 보고 데크에서 차를 마시고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은 나가지 말자는 말을 먼저 했습니다. 마당은 더 이상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치워야 할 공간이 되었고, 데크 의자는 여유가 아니라 빨래를 널어두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잡초는 계속 자랐고, 눈은 치워야 했고, 비가 오면 배수부터 걱정해야 했습니다. 풍경은 그대로 예뻤지만 우리는 그 풍경을 누릴 체력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양평으로 내려온 것은 단순히 자연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의 심심함이 무서웠고, 늙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고,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하면 남은 인생도 새로워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전원 생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두려움에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쳐온 곳에서도 우리는 늙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늙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가깝고 차 없이도 살 수 있고 엘리베이터와 편의점이 있는 곳에서 늙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은 아직 말로만 남아 있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이미 떠났는데 몸은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전원주택은 은퇴의 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달 계산해야 하는 생활입니다. 겨울 난방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눈이 오면 며칠 고립될 수 있는지, 밤중에 아프면 병원까지 제때 갈 수 있는지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운전을 못하게 되는 날에도 살 수 있는지, 나중에 팔고 싶을 때 팔릴 집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마당과 계단, 잡초와 수리까지 감당할 수 없다면 전원주택은 낭만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4억에라도 팔고 나오시겠습니까?